안녕하십니까. 이은임모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복지, 의료를 알려면은 복지 제도를 알아야 되고, 복지 제도를 알려면 복지 제도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를 아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이제 국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나침반이 필요하다는데, 나침반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은 올바른 치료를 하려면 올바른 진단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제가 진단을 내드리기보다는 한국 사회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진단을 스스로 내실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 소개가 없다고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내용, 지식은, 저는 이제 의학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경영학 석사, 박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동시에 사회복지학 학사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을 학사로 보니까 의료 제도를 좀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경영학 박사는, 석박사는 이제 의료 제도의 효율성 부분에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의료 문제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문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강의는 그린페이퍼 작성을 이제 목표로 하는 그 프로젝트 중에 일환입니다. 녹서는, 그린페이퍼는 백서 일종의 제도가 시행하고의 반성문이죠. 반성문 이전에 실질적으로 제도에 시행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유럽형 녹서인데, 한국에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녹서 관련 카페와 오픈 카카오톡방도 있습니다. 거기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눈 감고 코끼리 만지기, 거기에서 이해도 하고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눈 감고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코끼리의 본체를 알려주는 것이다. 본체를 알려주는 순간 다들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지금 코끼리의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오해다 보니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끄는 슬로건이 난무를 한다. 따라서 코끼리를 전달하는 것을, 모습을 전달하는 것을 강의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융합이 되면서 일어난 복지국가고요. 복지국가에서 의료의 위치는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가 아니라 복지국가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에 깊숙이 다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문제는 단순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의 이제 의료가 잘못되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1900년 초에 이제 의료제도를 만들 때 GDP의 3% 이상을 벌써 의료 복지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3%를 넘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1990년도였습니다. 근데 1977년도에 의료제도가 시작됐죠. 돈이 없어도 한참 없을 때 억지로 시작한 것이 한국의 의료제도가 잘 못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의료제도의 변화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료제도의 변화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참정권, 그다음에 미소 간의 경쟁,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유럽의 의료 복지는 좀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특징은 복지라고 하는 것, 즉 의료제도도 투쟁의 산물이고 시민운동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한국은요 주로 대통령 공약 사양이었죠. 따라다 보니까 공약 때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다 보니까 그 복지의 전후 좌우 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고려가 없이 보통 제도가 나왔다가 사라지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수 의료를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는 넓게 어느 나라는 좁게 설정을 했는데, 이제 이게 융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미소 간의 경쟁이라든지 체제 경쟁이 있어지면서 우리 제도가 좋다라고 하면서 필수 의료 플러스 이거는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넓어진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제도에서 의료 정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대부분 돈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인데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처우하고 이분들의 협조를 얻어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의료 정책, 의료 경제 또는 의료 경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정책에 또는 경영에 협조하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를 보게 된다면 주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잘해줌으로써 소프트하게 대우를 잘해주고 사회적지 높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이분들이 협조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실패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전 세계 의사들이 이동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의사활동하기에 좋은 나라로 이동하는 거죠. 유럽 내에서도 서로 자리바꿈. 예를 들면은 다른 그 이민국가에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고 하고, 영국에 있는 의사는 다시 중동으로 오고, 아프리카에 있는 의사들은 유럽을 공부에 들어 다시 아프리카 돌아가지 않고, 동유럽에 있는 국가는 자동차 타고 200km를 지나서 유럽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자기의 급여가 한 벌써 4배 정도 오르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이동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죠. 즉 의사 선생님들의 이동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와 관심거리입니다. 한국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의 의료를 보게 된다면 혼합은 민간과 공공을 한 7대3, 공공과 민간을 7대3 정도로 잘 배합을 해서 사용하던데, 그 중간에 그 혼합해서 하는 서비스를 막았죠. 막은 상태에서 총액계약제라고 해서 위에서 이제 의료비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누르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는 대기 환자 뭐 1년씩 기다려야 되고요. 환자도 탈출하고요. 의사도 탈출하고요. 의료의 질은 겉으로 보면 지표는 멀쩡하지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저가라든지 편의성의 접근성에서는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년, 15년 전만 해도 유럽의 의료 판타스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갔죠. 한국의 국민들은 한국의 민간 의료를 계속 하다니 의료비 상승과 필수 의료가 충족이 안 돼서 걱정이 되고, 또 공공을 하자고 하니 또 그것도 불안한 거죠. 캐나다나 영국에서 대기 환자 1년씩 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 상황에서 정치권과 그 정부에서는 주로 이제 제도를 한 번씩 슬슬 한번 던져보는 거죠. 책임을 지는 부서에서 지금 오히려 제도를 한번 슬쩍슬쩍 던져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의사 자원에 대한 관리의 반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의사들을 양, 분포, 전문성, 정성, 국내, 잔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과거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반성에 대한 걸 잘 캐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나오는 문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국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883년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보여주기식으로 의료 제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한국도 그 아래 보게 되면 1977년도에 보여주기식으로 시작을 했죠. 보여주기식으로 말 그대로 제대로 기능은 못하지만 우리도 제도가 있다. 제도가 있으니 우리의 노력을 이해해 다오. 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보여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때 77년도에 만들어졌던 의료 서비스 공급 모델이 지금 46년, 근 50년간 거의 개선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문제가 터질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뻥뻥뻥 누적돼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뭐 뺑뺑이 돌다가 응급실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얘기 15년 전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요즘은 거의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예를 들자면은 무슨 뭐 뇌출혈로 돌아가셨던 분이 사망했다. 그것도 병원에. 그 15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없던 내용들이 지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터지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에서 임계점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최근 한 5, 6개월 동안 이런 류의 내용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들 침투행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기사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썼던 책 이름이 리셋, 이제 다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50년 동안. 그리고 그 부제가 체형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간입니다. 다행히 책 내용은 좀 없다고 했는데, 그 문화관광부에서 우수학술 도서를 해주는 그 혜택을 입어서 전국적으로 책이 좀 퍼지게 됐고요. 그 덕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좀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50년간 개선이 없었어요. 뭔가 풀어야 됩니다. 그 솔루션의 방향이 뭐냐 이거죠. 과거 말고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진단을 해볼 때 나빠진 상태에서의 정체 수준이냐. 자, 그러면 나빠진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치료로 얘기하면 내과적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분한테 약물을 좀 해주고 약을 먹게 하고 어느 정도 좀 약간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개선될 수 있다. 그거는 지금 있는 상태가 나빠진 상태 어느 한 부분이 처진 상태라고 봤을 때 치료 방법이고요. 만약에 지금 있는 그 의료의 나쁜 상황이 악순환이다. 그럼 뭔가 지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내과적 치료 되지 않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악순환되는 고리를 잘라야 되는 거죠. 즉 외과적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그냥 정체인 상태가 쭉 왔느냐, 아니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빠지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필수 뭐 의료 수가 인상, 이거 한 15년, 20년 또 계속 듣던 치료 방법이죠. 의사 증원, 이것도 역시 내과적 치료 방법입니다. 뭐 병원 증설, 이것도 역시 내과적 치료 방법입니다. 숫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치료 방법이죠. 뭔가 진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큼직큼직한 것만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인터넷에서 아마 제가 지금 밀고 있는 사관학교의 의과대학을 치시게 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지만 좀 재미없으니까,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지금 알고리즘으로 악순환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한번 인과지도를 더 찾아 거슬러 올라보니까 하나로 집중되더라 이거죠. 이 집중되는 요 부분이 모든 그 문제점의 시발점이다. 뭘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의 모델의 설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회원제 모델입니다. 회원제 모델은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무슨 팡 계속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싸게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하면은 어느 순간 값싸네. 그러고서 자기의 DB를 주고 회원 획득이 되면서 물건을 싸게 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자가 날아오죠. 날아오면 뭔가 갑자기 사게 됩니다. 즉 무슨 팡 입장에서는 회원 획득을 할 때는 비용은 이익은 적었지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관리함으로써 어떤 수익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회원제 모델인데, 이게 무슨 팡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 LG, 뭐 페이스북 전부 다 이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첨단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최첨단 비즈니스 모델을 1977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 서비스 모델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회원 획득을 하기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우리 의료보험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의료보험을 시작합니다. 그럼 감기 치료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말씀드린 건 감기 환자분들이 집에서 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간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에 저렴하게 감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감기 치료 받는 걸로 끝나나요? 감기에 영양제 맞아야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동네에 누가 갑자기 기침하다가 CT를 찍었더니 폐암이 발견됐다. 또 CT를 찍어야 되죠. 그리고 누구 했더니 갑자기 뭐 이런 거 했더니 치료받으면 좋더라. 또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죠. 또 암치료 받다가 저렴하게 잘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로봇 수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거기서 또 몇천 단위가 뜹니다. 이게 회원제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보험진료, 저가 보험진료로서 회원 획득에 기여를 했고, 그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런 저가 보험진료에 대한 그 손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고가 비급여 진료를 많이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소아과라든지 내과에 가보시게 되면 진료는 한 뭐 5천에서 10,000원 사이에 받을 수 있는데 그 입구서부터 쫙 벽에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무슨 주사, 무슨 영양주사, 무슨 특수 검사. 그건 오히려 몇만 원씩 하지 않아요. 그거를 좀 받으라는 거죠. 물론 직접 대놓고 하지 않지만 그런 니드가 있기 때문에 저거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가 비급여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비가 폭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의료비가 폭증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죠. 그래서 정부 정치인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의료비 너무 올라, 의료비 좀 낮춰주세요. 그럼 정부와 정치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저가 보험급여를 감기를 또 늘려줍니다. 자기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감기 3이 또다시 비급여, 고가비를 자극을 해서 의료비가 또 올라갑니다. 이것이 악순환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비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랭킹 1위입니다. 국내 평균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6.7%, OECD에서 한국을 바를 때 7.8%랍니다. 위에 라트비아를 빼고 나면 주요국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1등입니다. 신기록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의료 폭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지금 거의 뭐 이제 내년 후년 정도면 OECD 평균에서 이제 1등으로 고비용 국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필수는 어떻게 망가졌느냐? 보험 진료를 하고 비보험, 고가 비급여가 있었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보험 진료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국가 필수료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함부로 고가 비급여를 하면 안 되라고 정부가 숟가락을 막 누르기 시작하고 법으로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환자 숫자가 있었고 의사 숫자가 좀 적었으니까 버텼는데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수가가 안 오르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고가 비급여를 다루는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라든지 미용보다는 좀 수준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보험진료 포기한 거죠. 그래서 필수과를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모델에서는요, 대한민국의 지금 서비스 공급 모델에서는 이미 필수과는 이미 50년 전부터 이미 예정됐던 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그 동안에는 잘 버텨온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아마 의사를 보여준 순기능은 처음엔 있었어요. 의사를 없는 것보다 의사가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니까. 하지만 이 내용들이 거대한 악순환 고리를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급조, 보여주기식은 왜 됐느냐? 한번 국내외적인 걸 살펴보게 된다면, 그때 국외적으로 보면은 인도 차이나 반도가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었고요. 지금 북한이 체제상으로 우리는 무상 의료다라고 해서 막 선전하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국내 정부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한국도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제도를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국내적인 상황은 그때 군사정권에 대한 불만이 막 올라오면서 뭔가 국민들한테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필요했거든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돈이 없었던 시절에 말 그대로 급조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꼭 그때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처음엔 다 보여주기식으로 시도합니다. 우리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개선을 했고 한국은 개선을 안 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기식으로 급조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렌탈을 했죠. 의사 선생님, 공공의사 선생님 없으니까 강제 지정으로 하는 이름으로 갖다 빌려다 썼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도 그냥 강제로 갖다 썼어요. 돈도.
정부가 낼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라든지 대도시의 500인 사업장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좀 니들 사회보험에, 우리는 사회보험 시스템이야 하면서 돈을 또 모아서 또 쓰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하나 더 빌렸죠. 지방에 있는 무의초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 국방부에 있는 군의관들 조금 꿔다가 내국으로 배속시켜서 전국에 있는 무의촌의 보건소에 뿌려. 이게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 전국을 순식간에 얇은 담요로 싹 덮으면서 무의촌을 없애버렸죠. 다 빌려서 쓴 겁니다. 다 빌렸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빌린 사람한테 이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별 수까지, 비보험 수까지 혼합진료를 조개서요. 이때 잘못 세팅된 겁니다. 행위별 수까지는 뭐냐면, 그래, 감기 하나에 5,000원, 뭐 10,000원 해줄게. 대신에 이 사람을 몇 번을 치료하든 그건 네 맘대로 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는 횟수만큼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비보험, 너 감기 치료 왔으면 거기서 영양제 네가 알아서 잘 제주껏 한번 환자한테 한번 이렇게 매출 한번 올려봐. 처음에 의료보험 할 때는 그 전체 500가지의 그 본인 부담금 50%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이거 가지고는 지금 그 병원 경영이 안 돼요.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래. 아무튼 이거는 요거까지만 해주고 그 나머지는 네가 환자하고 잘 얘기해서 비급여, 그다음에 비보험 매출하고 행위별을 잘 섞어가지고 네가 한번 매출을 올려봐. 이렇게 사실 타협이 됐던 겁니다. 타협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은 반대했죠. 왜 반대했을까요? 이 뒤에 나오지만 이 제도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1977년도에 아무도 의료보험 제도가 그때 잠깐 반짝 보여주기 시작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봉사 차원에서 다들 동의를 해준 거죠. 하지만 그 제도가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혼합진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지금 그 의료 진료 시스템이 혼합진료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공공 시스템으로 가면 공공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민간으로 가면은 공공의 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기 민간으로 가야 돼요. 이걸 두 개를 섞지 않는 것을 혼합진료를 금지한다고 표현해요. 많이 어렵죠. 어렵지만 반드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혼합진료를 허용해주는, 즉 혼합진료가 기업의 다른 말로 회원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기업에 계시는 경영학과 선생님들하고 의료관리학, 복지학 다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복수전공 몇 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모델이구나. 혼합진료 모델 자체가 사실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회원제 모델, 지금 있는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모델, 그 다음에 무슨 팡이라는 모델하고 거의 동일한 지금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왜? 빌렸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의료는 60%는 공공이다. 선진국은 70에서 80%가 된다. 우리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진국처럼 75, 80%가 도달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의료비가 100원이 나오면 60% 정도는 나라에서 대주고 40% 자기가 내는 시스템인데 사실 그것도 조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따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한국은 60%, 유럽은 75%, 15%만 쫓아가면 선진국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래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20년 전부터 60%에 머물러 있어요. 그 동안에 엄청난 돈을 부었죠. 근데 이게 75%까지 안 올라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대선 때 모든 공약이 자기 임기 중에는 8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됐죠. 지금 20년 동안 대통령 5명, 6명 바뀔 동안에도 공약은 늘 나왔습니다. 공약은 늘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 그 숫자 누가 갖다 줬을까요? 학자들이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기서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숫자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지 주요국은요,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서 대비해 주는 게 복지제도입니다. 감기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호 안 하는 겁니다. 피부병은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재난인 정도의 피부병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아니라고 한 건 다 빼는 거죠. 심장병, 뇌출혈, 폐암 이런 건 재난이죠. 이런 거는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이 그거를 만약에 혼자 소화하게 된다면 이거 개인의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해 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산을 받쳐줌으로써 그 안에 있는 10명의 국민들을 보호해 준다. 이게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국들도 돈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산을 다 펼치지 못하고 한 70%만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산 밑에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만 이쪽으로 모여서 이쪽으로 모이세요. 너희들은 비를 좀 피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자들은 야 너희들은 돈이 있잖니. 야, 너희들은 그 재난을 다 극복할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은 좀 빠져 하면서 비를 이렇게 크게 보호해 주지 않았죠. 이게 지금 현 선진국의 주요국의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75%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은 우리는 60%입니다. 조금 있으면 75%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사람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유럽형인 줄 알았죠. 주요 복지국가형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60%에서 우선을 지금 60% 펼쳤으니 좀 한 10%만 더 펼치면 우리도 유럽형으로 갈 수 있다. 주요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언론도 유도를 했고 국민들도 이해를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니었던 거죠. 대한민국 전 국민들한테 우산을 쫙 펼쳤어요. 지금 우리가 최고 부자부터 최고 가난한 사람까지 대부분 건강보험 혜택이 다 받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는 건 좋은데 그 우산이 다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비가 100이 오면 60%는 좀 막아주는데 40%는 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가 적게 올 때는요, 재난도 아닌데 그럼 비가 적게 오게 되면은 그건 막아주죠. 왜? 아무리 뚫렸다 하더라도 그 비 새는 거는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10명이 삽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보호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비 맞고 비에 젖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복지제도라고 한다면요. 이 복지제도의 목표를 좀 달성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의료 복지제도는 복지제도가 아니고 그냥 보조금 제도일 뿐이에요. 100원이 나오면 60원 정도 보조해 줄게. 이거를 공공의료비라고 얘기하면서 선진국의 75%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대한민국 이 우산은, 근데 이 우산을 고쳐야 되는데, 우산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대부분, 우산을 좀 더 넓게 펼쳐야 돼. 우산 빵꾸 났는데. 네. 그래서 또 지금 숫자. 예를 들면은 빵꾸 난 우산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우산 빵꾸 났으면 전혀 지금 복지제도 기능을 못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한 페이지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복지의 기본 목적에 실패한 의료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는 공공의료고요. 네모난 거는 이제 민간의료인데 공공과 민간을 한 7대3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개가 혼합이 안 됩니다. 민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공을 못 갑니다. 공공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으로 못 옵니다. 나머지 한 10%, 20% 정도에서 그래 뭐 조금 더 사보험 통해서 하는 것까지는 봐줄게 라는 정도 수준에서 미미하게 혼합진료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근본적인 걸 다 갈라놨어요. 일본도 저 한국처럼 민간 의료가 발달하다가 결국 민간으로 발달하다가 일본 정부가 개혁을 했죠. 그래, 민간 의료 시스템 다 좋아. 이걸 다 한꺼번에 다 개혁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 어느 한 기관이든 간에 혼합 진료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일본에 가게 되면은 당신은 공공으로 받으시겠어요? 민간으로 받으시겠어요? 공공은 무료입니다.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불편해요. 무슨 치료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민간은 좀 편리할 수 있어요.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근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쪽에 저쪽으로 못 옮겨 탑니다. 그러면서 의료비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의료의 상업적 부분에서 공공에 있는 그 선택한 분들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건데 20세 미만,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철저하게 공공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그 다음에 CHIP, 뭐 Children Hospital Insurance Program 같이 딱 보호되어 있죠. 그 중간에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디귿자로 그 바울처럼 만들어진 가운데 있는 부분만 지금 프루덴셜, ING 생명 같은 그 다국적 보험사들의 그 소위 말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시코라고 하는 영화 배경 그쪽 부분이에요. 이쪽에는 공공의료가 아닙니다. 보호하고 있는 거죠. 즉, 전 국민을 다 보호할 수 없지만 민간의 상업성으로부터 보호되는 영역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 거죠. 그게 복지제도입니다. 한국은요, 다이아몬드가 이제 커져 있죠. 민간 의료가 커져서 지금 한반도 쪽으로 이제 다들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이걸 100% 다 막지 못하고 중간에 눌림목 60% 정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은 데가 어디예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러니까 이쪽은 뭐 어쨌든 간에 좀 남들이 볼 때는 넘사벽인 월급을 받고 있지만 높죠. 낮지 않습니다. 전 국민 볼 때는. 의사 사회에서 보면은 아주 어렵고 힘든 3D 업종이 돼버린 거죠. 그럼 자기 친구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좀 더 편하고 좀 워라밸을 할 수 있고 급여가 높은 쪽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 우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서 60% 정도 눌렸지만 나머지 40%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돌고 있는 중이죠. 그게 바로 필수 의료 공백입니다. 해외에 있는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지금 전혀 다릅니다. 이걸 뜯어봐야 돼요. 그래야 대책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전 국민이 사각지대예요. 복지제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의료 수요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시장에 다 맡긴 꼴입니다. 즉 60% 정도는 마음대로 못하고 방해만 하고 있는 꼴이죠. 하지만 그 시장 자체는 전부 다 의사들한테 시장을 다 맡긴 꼴이 됐습니다. 렌탈 대가로 면으로 방어된 시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대한민국 의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나쁘다 그러죠. 의사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들 강제로 당한 모델이에요. 이게 그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 안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그 수익도 많이 올리고 사회적 지위도 존경도 받고 했어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모델은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모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의사 증원, 공공의료기관 확충, 뭐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본 모델이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그거를 국민, 정부, 정치, 학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우리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해보자 이런 논의가 돼야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벌써 1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의사 증원, 필수의료 수가 인상, 또 뭐 공공의료기관 이것만 벌써 과거에 3탕 4탕 우려먹은 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저 구조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보면 구조가 제일 중요해요. 비즈니스 구조를 보고 보통 그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지금 어느 분만 아시겠어요? 아마 이후에 이 강의가 좀 많이 퍼지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 들으신 분들이 거의 초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야, 우리 의사들도 지금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 이 시스템은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비교적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이 지금 나온 신문이 1977년도 1월, 76년도인가 1월 신문인데 잘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그때 당시에 한국의 의사 16,000명, 16,000명 중에서 20%인 거의 3,000명 가까이가 해외로 소위 좋게 말하면 해외 진출, 나쁘게 말하면 해외로 이민 갔었던 시절입니다. 왜? 한국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의사가 돼서 어느 좋은 과들은 돈 많이 벌었는데 그렇지 않은 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을 갔던 겁니다. 오죽하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전체 16,000명 중에서 지금 20%가 이민 갔다. 그걸 발표하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동아일보 같은 신문에 실렸어요. 그 당시 한국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의사들도 그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죠.
의사 면허증을 땄는데 그 치료를 받을 환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예. 그런데 77년도 의료보험 된 이후에 딱 직관으로 병원 사업은 고급 여관 사업처럼 입원만 시키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다 입원을 시키죠. 신문이 지금 며칠 나오면 84년도 지금 신문입니다. 84년도 보게 되면은 문어발 인술, 대형 살찌고 중형 마르고. 즉, 이왕이면은 그 대형 병원은 교수들도 많이 있고 좀 좋아 보이잖아요.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어디 가서 입원하겠습니까? 대형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대형 병원만 먼저 그 입원시 쫙 차고 그것이 만약에 넘치면 그 이후에 그 주변의 중형 병원으로 이제 입원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지금 병원들이 성장을 합니다. 입원을 굉장히 많이 시켰죠. 왜? 입원을 시켜면은 돈을 주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열심히 방해했어요. 이 구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보험 수가도 누르고 비급여도 눌러보고 보험 급여도 감기일, 감기상, 감기사로 확정도 시켜보고 했지만 그 방해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민간 의료 선생님들은 60%의 방해 정도 손에서 선방을 한 거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녹색은 과거부터 의사들의 비급여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지금 계속 줄어가는 거죠. 녹색이 쭉 줄어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은 보험급여가 막 늘려온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2000년도 시작해서 한 60대 40에서 딱 경계선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60%입니다. 즉 아무리 정부가 방해를 해도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비급여를 만들어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의료비 전체는 기하급수로 증가돼서 따라서 지금 이 구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의료비 상승률이 1등이 된 겁니다. 이걸 정부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고치지 않는 거죠. 자, 그 결과 어쨌든 정부가 방해는 했지만 한 40%의 비교적 자유로운 그 민간 비급여 시장을 갖고도 민간 의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의료기관 수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프에서 확대하지 않더라도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병상 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민간이 성장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신기록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의원에서 재벌병원, 뭐 대학도 세우고 큰 병원도 많이 세우는 그런 병원들, 여기서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생각나는 병원들 많이 있으시죠? 예. 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왜? 의료는 공공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주지 않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60%를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 병원이 아주 고급 여관 사업이고 입원 사업이었구나. 그래서 입원을 막아보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OECD 보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급성기 병상의 입원 그 날수가 뭐 선진국하고 유사하게 줄어져 있어요. 막 누른 겁니다. 입원을 눌렀어요. 그럼 수익을 창출을 어디 했느냐? 그래서 외래로 튄 겁니다. 그럼 외래로 불러보자. 그래서 외래 진료 횟수가 전 세계에서 거의 월등 1위죠. 1년에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17회, 18회. 예, 유례 OECD 평균은 한 6, 7회 정도 됩니다. 거의 두세 배 가까울 정도로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아진 거죠. 왜? 외래 진료 횟수를 늘려서라도 수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민간 의료기관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기가 본인이 서바이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들 많이 돈을 버는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 돈을 그 급여가 많은 건 사실이고 수입 많은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진료실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부분이 아니라 다 자기 책임이거든요. 월급도 다 자기가 줘야 되고 문제 생기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또 파산이 돼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환자 사고가 나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통장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는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신기록이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그런 거 할 때 크게 17번이 오나 18번이 오나 뭐 이런 거 자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환자한테 좀 잘해주면 자기 주변 병원에 비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겠지.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정치, 정부, 학자들은 이런 걸 개선하지 않았다. 의사들만 성토한 이유. 저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을 지금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앞에 부분에 좀 약간 뭐 정부를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좀 비교적 중립적인 데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치, 정부 학자들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죠. 왜 하지 않았을까요? 돈 쓰기에 너무 좋았죠. OECD 평균은 9%, 10%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4%, 5%다. 그러니 나한테 좀 표를 주시면 내가 다음에 대선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돈을 더 많이 써서 선진국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을 올리겠다.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돈 쓰기 너무 좋았죠. 네, 돈 쓰겠다는 게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럼 개혁은 언제 해야 돼요? 개혁은 다음 정부가 계속 미룬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의사를 성토한 이유는 뭐냐면, 혹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협화음이 있어 보면은 뭔가 자기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지위도 괜찮았고 수입도 괜찮다 보니까 웬만큼 좀 성토를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점잖게 받아들였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엄청난 속명을 내거나 반응 급하게 그러진 않았어요. 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가 그 국민의료보험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이 그 시대 문을 보면 팽배해 있습니다. 그냥 수입을 좀 줄어들어도 그냥 봉사 차원에서 시작해야지,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초기에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 그 악순환이 있는 걸 몰랐을까?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견딜만 했던 거죠. 왜 견딜만 했냐면, 그래, 의료비가 아무리 악순환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6%, 7%는 아니었어요. 한 3%, 4%, 5%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쓸 돈이 3%, 4%, 5% 정도였지만, 국가 GDP 성장이 6%, 7%. 즉, 대한민국이 쓸 돈, 의료비보다 번 돈, 국민 GDP 성장이 더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악순환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인상을 계속 해준 거죠. 병원도 증표해주고 돈도 많이 꿔주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악순환이 들어가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의사와 그 의료기관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인프라 건설을 해야지. 우리는 어쨌든 빨리 의료기관을 많이 만들고 의사 선생님을 양성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더 팽배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래서 지금 막 의료가 성장이 늘어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비가 이제 좀 내년 후년 정도 되면은 드디어 OECD 평균을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의료비 고비용 국가 진입이 될 쯤 되면은 이미 그걸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꺾어야 되거든요, 의료비는요. 지금 의료비가 굉장히 지금 다른 나라보다 좀 속도도 많고 이제 많이 내는 나라 국가로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컨트롤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러한 사실의 악순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어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컨트롤이 하기 힘들어진 상황까지 온 거죠. 컨트롤 못한 것이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금 의료 외래 진료 횟수 17회로 전 세계 지금 1등이고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율 전 세계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컨트롤이 된다면 이미 그 전에 이제 속도를 꺾었어야 되는 거죠. 못 꺾는 겁니다. 좀 내놓은 겁니다, 지금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복지는 구멍 뚫린, 한 40% 정도가 구멍 뚫린 보조 제도이지, 그 복지제도 밑에서는 어느 누구도 보호받는 국민은 없다. 즉 복지제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국민들은 대부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는 좀 못했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디로 나타날 수 있냐면, OECD라든지 우리가 금융정보 같은 데 가서 통계를 보잖아요. 한국인들의 사보험 가입률이 전 세계 또 1등입니다. 국민들 불안한 거예요. 미래의 의료가 불안한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 의료를 겉으로는 세계처럼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보험 가입률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예, 여기. 자, 한국은 시작이 잘못된 의료복지제도다. 전 국민이 사각지대다. 따라서 어려운 필수과는 상대적 박탈감, 또 워라밸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미용 통증 등의 비급여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배분의 배치에 문제 생겼다.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안은 뭘까요? 그 대안 나오는 걸 쭉 보면은 뭐 의사를 수입해야 돼요, 의사를 증원해야 돼요, 공공의대 설립해야 돼요, 필수수가 있어요, 총액계약제 해야 돼요, 뭐 포괄 뭐 이런 거 쭉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게 대안이 될까요?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혁신의 걸림돌은 뭘까요? 지금 전 사회가 지목하고 있는 혁신의 걸림돌은 의사들입니다. 그죠? 기승전결 끝에 가면 대부분 다 의사 선생님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받게 되느냐? 그걸 한번 뜯어보고서 의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하는 그런 정치권 복지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민들은요. 사실 거기에 모든 키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난 세월 어떤 분은 지난 동안 정부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휘둘려서 그래요. 정부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유리한 정책만 해서 그래요. 그럼 지난 세월 의사 선생님들이 정부를 막 이겨왔을까요? 그럼 이 나라 의료 제도가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원했던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인기가 별로 없죠. 대학에서는 의대솔림이라고서 인기는 있는데 밖에 나오게 되면은 가장 떠올리는 이미지가 집단 이기주의, 그로 의사 집단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더욱더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197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빌려서 의료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빌려서 의료제도를 시작할 때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들은 뭐였냐면 그거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정부가 이벤트를 벌이는 걸 생각을 했었고, 그럼 거기에 그냥 내가 좀 수입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무의총 가서 진료도 해주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가를 적어내라고 할 때도 정부 원하는 수가를 적어준 거죠. 저렴한 수가. 왜? 자기 사회 봉사 차원에 시작을 했다. 근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그때 수가를 잘못 넣었다. 높게 넣을 걸. 이런 과들이 내외산소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도 소극적이었어요. 왜 소극적이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그 시대적 배경 이해하시겠죠. 잘못 반대했다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을 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대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거 봐라, 병원도 좀 약간 수입이 더 늘어나네. 왜 그때 당시에는 회원제 모델의 위력을 몰랐던 거죠. 알았으면 처음에 반대했을 리가 없죠. 회원제 모델이 발휘를 하면서 이거 병원이 돈을 좀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재벌급으로 성장을 했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수입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지금 40대, 그러니까 50대, 60대 선생님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의 급여라든지 사회적 처우는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학력고사 1등은 지금처럼 의대 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 물리학과 갔었습니다. 1등 서울대 물리학과 가서 내가 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대 가는 사람도 많았고 뭐 많았고요. 왜 많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처우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로도 많이 퍼졌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60, 70세 정도 돌아가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 자기 꿈을 펼치다가 한 몇 년 돌아가셨을 때예요. 즉 노후 고민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올인하면 되는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는 자고 나고 일어나면 계열사가 생길 정도로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직장 구하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회가 많았고 60세 사망이 되니까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 이외에도 찬스가 많았던 거죠.
따라서 주로 의사 선생님들의 처우가 좋긴 하는 건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다른 뜻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법대, 물리학과, 공대, 주로 공대로 많이 이제 펼쳐졌죠. 대한민국이 이제 공업국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서울공대도 뭐 포항에 중요한 공대 생기고 각국의 공대도 생기고 카이스트 생기고 뭐 했었던 겁니다. 공대 인기가 괜찮았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때도 이제 의사회의 기회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2000년대 의학분업이 됩니다. 의학분업이 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회원제 모델에 직접 먹거리에 어떻게 타격을 받기 생각했거든요. 타격을 받기는 전제 조건 하에 의학분업을 해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의대 숫자와 의사들 증원을 동결한 겁니다. 그걸 바꾼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 민간 의사이기 때문에 이 민간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되면 보건복지 행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파워가 막강해진 거죠. 그럼 그 민간 의사 선생님들을 계속 100% 양산한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등한시했던 거예요. 90년대부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민간에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의학분업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의학분업되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의사 숫자를 동결을 한 거죠. 하면서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20년까지 의사 선생님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 저하되는 거예요. 정부가 뭘 알았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민간 의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에 민감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떤 제도가 되면은 처음에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수가를 높게 책정해 줍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그게 되는 줄 알고 확충을 해요. 그 진료를. 서비스도 확충하고, 건물도 사고, 빌딩도 그 병원도 짓고, 기자재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쭉 펼쳐져요. 그러면요. 수가를 확 꺾어버립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거 기계 이제 나가서 팔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게끔 정도만 남겨놓고 수가를 깎아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그런 차례가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그 정부 신뢰를 20년 동안 계속 왔어요. 비근한 예로 분명히 지금 의사 증원 늘린다, 안 늘린다. 20년 전에는 분명히 의학 분업을 하면서 의사 증원 동결하기로 약속했죠. 그럼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은 그동안 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77년도 이후에 면허를 따신다든지 그 이후에 학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이 선생님들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본 거는 뭐겠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정부에게 어떻게 보면 이권을 뺏기고 이것만 봐온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로 보면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의 대우가 사실은 나쁘거나 그렇게 뭐 혜택이 없지 않은데 거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야는 안 되죠. 누구나 거의 다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책을 읽어보고 정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요, 진료 보고 바쁘죠. 어쨌든 화장실도 잘 못 간다고 할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보호한 거는 줄곧 의사의 처우와 의사가 규제, 이런 거 많아지고 나빠진 것만 보호한 거죠.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은 뭔가 박탈감과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지금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비급여 줄이는 그런 것도 했었죠. 근데 비급여 의사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거든요. 1977년도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면서 한 거고, 게다가 2002년하고 2012년에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에 있는 그 렌탈 모델이 틀렸다라고 해서 오히려 헌재 소원을 냅니다. 근데 헌재 판시가 비급여가 있는 이 모델이 정당하다고 나와요. 올바르게 돌려놓을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헌법재판소가 그냥 아니다, 지금은 이 모델이 맞다라고. 그래서 이 모델대로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의사 선생님들은
사방에 지금 적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나빠졌는데 지금 다른 사회의 다른 부분은 더 나빠졌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의과대학 쏠림 현상이 심하죠. 의과대학 쏠림 현상이 심한 거는 맞습니다. 왜 맞냐면 지금 모든 전문직 중에서 노후 복지 사다리를 그래도 가장 낮게 제공하는 직종이 의사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처음에 의대 쏠림들 오는들한테 의대 왜 들어왔니? 그러면 이제 요즘 옛날같이 무슨 뭐 사나이 꽃피는 나무처럼 무슨 뭐 아니면 슬기로운 사냥처럼 이렇게 판타스틱한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얘기는 어느 한 의대생이 나이 들어서 치킨집 안 하려고. 치킨집 피할 수 있지 않냐고. 즉 나이 들어서도 늘 할 수 있다가 이게 의과대학에 들어온 가장 큰 그 목적이었습니다. 약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치과도 거의 비슷한 대비 나옵니다. 즉 노후 복지 사다리 중에서 전문 직업으로 하나 남은 게 지금 의치안이 아닌가. 그러면 사회에 이런 의료 복지 복지 인프라를 잘 못 가는 정부가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 반성 때문에 쏠림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정해져 있는 주장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기의 직역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 검사도 직역을 늘리자 그러면 반대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 관점에서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 직역이 늘어가는 건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한 팀만 늘어나는 것에 찬성합니다. 네, 국가 공무원들은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바로 유럽의 공보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의과대학을 지원한다 그러면 환영하는 거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는 의과대학을 지원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왜 한국의 의사들은 의사 지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거 다들 학습이 아직 좀 덜 됐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혁신의 걸림돌은 사실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이러한 그 악순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순환을 용기 있게 끊어내는 외과적 시술을 못하는 정치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부권. 근데 지금 그 정치권 정부가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전 국민의 대부분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 복지 개혁은 뭡니까? 복지 개혁은 고통 분담입니다. 고통 분담을 해서 지속 가능성을 늘리자고 하는 건데 지금 좋다고 인식이 좋진 않지만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해서 고통 분담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걸 이룬 정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표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 이런 겁니다. 자, 한국의료 복지의 당면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필수의료 제공이 가장 많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필수의료. 내가 아플 때 좀 나를 좀 돌봐줄 의료가 필요하다. 필수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어들이 보험사, 공공의료, 민간의료, 소비자, 요 부분 좀 어려우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의사 선생님들의 그 양, 분포, 전문성, 정성, 국내 잔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의사님들이 이렇게 이 양, 분포, 전문성, 정성, 국내 잔류 주중에 제일 중요한 국내 잔류거든요. 국내에서 계속 있어야 뭐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회사도 직원도 한 군데서 계속 붙박이로 있는 사람이 좀 오랫동안 있어줘야 그 체계가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제공 복지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그 잔류가 첫째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필수의 개념,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공공에서 도와줄 것이냐, 필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필수를 개혁을 하는데 비용 효율성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얼마 전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 무슨 뭐 심장내과 선생님이 10억. 그럼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다 10억을 줘야 되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그 10억 오래 안 갈 거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그 심장내과 선생님 중에서도
비용 효율성이 생태계 만들려면 일종 규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공공 의료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데,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대안이지만 그 의사 수입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부에서 의사 수입을 얘기해요. 막 누군가를 좀 얘기해요. 의사를 수입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들도 만약에 변호사처럼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떨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그 학자한테 얘기했더니, 의사 수입은 좀 대안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언어가 통하지 않고요. 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불편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주요 국가에서 한국으로 올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면은 저기 우리가 한국의 동쪽과 남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의사 선생님 오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 중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은 그 나라에 있지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셔서 언어 문제,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필수 의료는 쌀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남아에서 있는 그 4만원, 5만원 정도를 한 가마니에 그걸 수입해서 먹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가 만약에 수입을 막았을 경우에 한국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아무리 우리가 20만, 30만원 주더라도 나라에서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왜냐면 전략 품목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의료가 그렇습니다. 나를 치료해주던 맹장 수술해주는 외과 선생님들이 갑자기 본국 소환이 돼요. 그럼 대한민국은요? 큰 혼란이 빠지겠죠. 따라서 필수 의료는 말 그대로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국내에서 잔류를 시켜야 되고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의료 수입, 의사 수입을 얘기하는 좀 그런 얘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필수 의료는 쌀에 해당하는 건데, 그 필수의 개념을 보게 되면 초응급이 있고 시한부 응급이 있고 비응급이 있습니다. 리치인 부자인 국가일수록 좀 많이 좀 더 제공을 하고요. 가난한 국가일수록 좀 적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차이는 있지만 따라서 이거 필수는 개념이지 어떠한 항목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자인 국가가 이거 다 같이 우리 좀 돈이 있으니 다 같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서 넣어서 하자. 그게 필수를 둔갑을 하게 되는 거죠. 필수가 아니고 보편적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필수 의료의 개념을 책을 찾아보게 되면은 엄청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왜 필수 의료가 중요하냐? 당연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필수 의료를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게 되면은, 필수 의료 정치적으로는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은 폭동 안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투표에서 정권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는 정치적 타격을 입는,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게 필수 의료고요. 사회 경제적으로는 뭐냐면, 이 필수 의료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집을 팔아서 치료를 하고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의 소셜 이코노미 클래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환자들이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의 경제순환 잘 안 되겠죠. 따라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집을 팔아서 전세 가든지 월세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학적으로는 일정 기간 내에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장애가 남아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목숨을 상실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복지학에서는요, 행복감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복지국가는 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당뇨 같은 경우는 필수가 되는 거죠. 왜? 당뇨를 내버리게 되면 그 사회의 노동력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건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수라는 것은 없으면 사회가 그냥 나는 맹장이 없으니까 외과의사 필요 없어. 나는 애를 안 낳을 거니까 앞으로 산부인과 선생님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흉흉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수에 대한 내용을 해놨는데, 의사 선생님들 걸 모호하다고 자꾸 얘기하고요. 의사 외에 있는 정보라는 것은 필수 의료는 명확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면, 필수 의료라는 건 있는데, 유럽에는 필수란 단어가 없어요. 다 의료예요. 다 의료인데, 그 필수 의료의 개념하는 거 플러스 보편 의료 서비스. 야, 우리가 좀 돈이 있으니 이거까지 다 같이 한번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 그것까지 개념이 확대는 됐지만, 유럽에서는 에센셜 메디신이라든지 이런 필수자가 앞서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말하는 의료는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필수 의료입니다. 뭐 쌍꺼풀이라든지 피부관리 이런 거 유럽에서는 의료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까지 들어온 것이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분과가 되니까 모든 거든지 다 필수적인 걸 하나씩 끼게 됐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어느 큰 대학병원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신 간호사분이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필수를 서포트하겠다고 하는 뭐 얘기가 대대적으로 기사에 나왔어요. 근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필수 의료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모든 과들이 다 우리가 필수다. 우리도 지원을 해다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지부 쪽에서는 갑자기 벙찐 겁니다. 복지부가 생각하는 필수 의료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필수 의료가 다른 겁니다. 그럼 필수 의료가 대한민국에서는요. 의사 선생님들은 뭐하지만 의사 외에 대한민국 법 체계에 다 녹아 있어요. 헌법 제34조가 사회보장 추구권, 행복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31조, 37조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국민의 권리고요. 이러한 부분에서의 사회보장 권, 이런 것을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그 재난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출산, 육아, 그다음에 실직, 노령, 그다음에 무슨 사망, 한 8가지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들한테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의료가 필요하거든요. 의료가 부분적으로 다 그 약과의 감초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모아서 정리했죠. 공공의료 기본법입니다. 2조하고 7조에 보게 되면 2조 하면 7조가 맞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2조 7조에 보면은 필수라는 건 무엇이고 즉 공공이 제공하는 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불일치되니까 지금도 곧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자, 한국 의료의 복지 장면 관련 필수 의료 제공입니다. 자, 의사들의 지금 이동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에도 그 의사 선생님들을 잔류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게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 영국으로 오고 영국에서 사람 중동으로 가고 다시 어디 동유럽에 있던 사람들 독일로 오고 독일에 있는 사람들 영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자리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직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그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뭘 배워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 3가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필수 의료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사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독일이 의사를 증원을 하기도 했는데 그 옆에 기사에 보시려면은 한국의 공공의대 비슷한 거가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독일은 화끈하게 앞으로 쫙 밀어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독일의 헌법이 자유민주권이 어느 정도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 자체도 헌법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야금야금 좀 하가고 있는 거죠. 독일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자, 2번째 공공의대 보시겠습니다. 공공의대는 의사 선생님이 잔류를 해야 되고 필수의 개념이 일치가 돼야 되고 비용이고 생태계를 구성한다. 그럼 공공의대가 맞을 거냐 이거죠. 10년 끝나면 다시 미용으로 갈 게 거의 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잔류가 안 되죠. N수는요. 몇백 명 늘려서는 비용 효율적인 생태계를 구상하기가 힘들다. 몇백 명 인력이 남아서 결국 무슨 보건사회연구원, 무슨 국공립의료원에 몇 명 흩어지면서 우리는 공공의료를 채웠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정부 면피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일을 많이 하겠어요? 공공의 가장 나쁜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너무 안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너무 슬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공공의대는 사실 잘못된 제도라고 보면 되고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 자제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분들 자제분들 의대가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지금 소아과에서 지금 뭔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도 필수로 가거라. 하시겠어요? 그렇긴 안 하죠. 1000명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3000명이 지원할 때 의사 증가율이 2.14%입니다. 1000명을 더 증가하면 2.85% 정도밖에 안 올라요.
지금 미용이나 통증 쪽의 증가율은요, 지금 거의 15%입니다. 다 그쪽으로 흡수해 가도 충분할 만큼 조금 어려워지겠죠. 필수는요, 지금 우리가 필수를 채우기 위해서 의사 증원을 하는 건데, 그 의사 증원하면 필수 의료로 간다.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악순환을 살린 상태에서 아무리 증원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자,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죠. 수가 인상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수가 인상을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수가 몇 프로 인상한다고 해서 필수 의료를 안 가는 연이 글로 갈까요?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의 처우만 좋아지는 거죠.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 처우를 좋아지는 것은 저도 동의이기 때문에 필수 의료의 수가를 올리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N수는 늘지 않을 겁니다. 왜 N수가 늘려면은 이 필수 의료의 수가를 얼마 정도 올리냐면은 미용과 통증을 넘어설 정도로. 근데 미용과 통증 보면은 이쪽은 좀 워라밸이고 그 필수는 좀 덜 워라밸이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대등하게 논다고 그러면은 워라밸 그 미용 통증보다도 훨씬 더 처우가 좋도록 더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뭐 몇 퍼센트, 이번에 보니까 1.6% 이상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몇 퍼센트 될까요? 한 10%, 15%를 다 매년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폭증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수가 인상은 일시적인 건 될 수 있지만 이걸 근본적인 구조를 뜯어고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가 인상이 되면은 다시 이 악순환 고리를 다시 건들도록 하겠죠. 의료비는 폭증을 하게 될 거고요. OECD 중에서도 또 다른 신기록을 또 세우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수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대안이 수준 미달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달 사고입니다. 한국은 거의 100% 민간 의료입니다. 유럽은요, 한 7대3 정도로 공공과 민간이 되고 있는데, 주로 제도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공공의료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간 의료 쪽에 제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민간 의료가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주로 고민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 돈 있는 사람들, 민간 니들이 알아서 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잠깐 서로 속이고 의료법 위반한 거 있으면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할 텐데, 민간은 그 이상의 고민의 대상이 아닌 거죠. 유럽 정부라든지 주요 정부에서는. 공공이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많은 제도가 만들어지죠. 공공에 많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제도를 대한민국이 민간 의료기관에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사람으로 하면 B형 혈액형이고요. 한국은 A형 혈액이라고 한다면 B형에 있는 장기를 떼다가 A형에다 이식하는 꼴이죠. 따라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에서는 생각해서 유럽의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복지부에 있는 그 관료들도 이걸 모르지 않은데 좀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죠. 근데 거의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대안들이, 성공한 대안들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장기 부적합, A형 장기를 떼다가 B형에 넣었다. 즉, 배달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배달 사고가 이런 시각으로 한번 제도를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대충 다 보입니다. 두 번째는, 또 역시 유럽에서 이제 주요국에서 이제 가져다가 제도를 갖다 베끼는데, 유럽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물먹는 하마와 같은 의료복지제도를 손볼 방법에 거의 다 대부분 다 실패를 해서 총액계약제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의료비를 뚜껑을 다 눌러버렸죠. 총액계약제,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년도에 시작했었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시작을 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그때쯤 돼서 막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페 계획이라고 해서 조세 제역에서 아예 그냥 얼마 딱 정해버립니다. 다 총액으로 다 눌러버린 겁니다. 급하다는 뜻이었죠. 제도가 만병통치약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액계약제로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실패한 제도들인데, 선진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나라들 가지고 있어, 우리도 좀 도입해야 돼. 그게 무슨 계약제 그런 제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선진국처럼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배워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이후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마도 이렇게 주장 안 할 가능성이 큰데,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에 문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누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배달 사고와 이미 한계온 제도, 그 제도를 가져도 솔루션이 안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눈 감고 코끼리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해를 하고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예. 대안이 수준이 미달인 결과 사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를 못 해주고 지금 4분 5혈이 되기 시작했죠. 필수 의료와 보편적 의료도 구분이 잘 안 가고, 의대 증원하는데 의사협회 허락을 받는다. 그 의사 나쁘다. 그게 아니라 왜 의사협회하고 의대 증원을 협의를 해야 되는 그 뒷배경이 사실은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하는 그 학자들이 없습니다. 왜? 그거 얘기했다가는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 그 다음에 의대를 하는데 뭐 치킨집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 과거에는 인서울이었죠. 요즘은 인의치안입니다. 서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의치안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왜 바뀌었는가.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의료에 대해서 좀 더 솔루션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현재 복지는 실패했다. 보호받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는 국민. 어떤 재난이 와도 대한민국 의료 복지가 있으면 나는 그래도 내 그 노동 생산성을 없어지지 않고 이 안에서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의료 쪽에서는 지금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 복지는 사실 실패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논의해야 되는 거죠. 이 지식들을 쌓아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